지난주에 있었던 국제뉴스 기억나십니까? 미국과 이란이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는데요. 그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월 3일에 미국의 무인 폭격기가 이란의 군사 지도자인 가셈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을 암살했죠. 이란에서는 이 사람의 장례식 날 미국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겠죠. 조선일보 1월 3일자 기사에 이 사람의 장례식 분위기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죠. 최고 지도자, 여기서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데요. 최고 지도자의 눈물이 TV로 생중계됐고 군중은 복수하라, 복수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이렇게 이란의 반미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1월 8일에 결국 이란은 옆나라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뉴스가 전해진 직후에 전 세계 경제가 요동쳤죠. 그런데 이러한 이란의 공격은 결과적으로 경미한 수준에서 끝났어요. 한겨레 신문 1월 10일자인데요. 미군이 적은 것을 골라서 새벽에 이란의 계산된 보복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죠.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직접 미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서서 영웅, 즉 가셈 솔레이마니를 말하죠. 영웅의 죽음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면서도 무모한 확전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고 나름 절제했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란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의 공격을 통해서 자국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쓴 거죠. 이처럼 국제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매우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에요. 국제정치에서의 결정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나고 화가 난다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것이 자국의 이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매우 심각하고 냉정하게 고민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죠. 자,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알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입니다. 한국이 위험에 처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와주게 돼 있죠. 반대로 미국이 어려움에 처하면 한국이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번 이란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군대를 파병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국 중에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란 가까이로 배치된다면 이란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겠죠. 이 상황에서 정부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더 부합하는 것이냐. 이러한 고민이 신문 기사에 담겼습니다. 같이 보시죠. 조선일보 1월 10일자입니다. 호르무즈 파병 고민 깊은 정부.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이란 옆에 있는 바다인데요. 정부가 군대를 보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다는 거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다고 군대를 보내자니 이란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다음날 기사를 보죠. 같은 신문 1월 11일자입니다. 정부, 미국 연합체 가담이 아닌 독자 파병 형식으로 보낼 듯. 결국 군대를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 해군을 파병은 할 건데 다만 미국 연합의 일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필요에 의해서 간다라는 명분을 내세운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미국과 이란 사이에 발생했던 일과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 상당히 많은 고려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 이익을 위해서
가장 냉정하고도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 이처럼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2차 마시고 살 빠졌다면서요. 못 믿을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스는 영향을 미치다, 영향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들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은 물건을 광고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 허위 광고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소셜미디어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식품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들에게 체험형 광고를 의뢰한 유통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정보를 TV나 라디오, 신문과 같은 전통 언론 매체로부터 얻었죠. SNS가 발달하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친밀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이들 인플루언서가 신뢰감을 얻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감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그 정보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관련 기사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신문 1월 8일자입니다. 뉴스 소비는 음식과 비슷하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뉴스의 형식처럼 떠다녀서 사람들이 믿기 쉽지만 사실은 조작되고 만들어진 허위 정보인 경우가 많죠. 앞서 살펴봤던 인플루언서들의 광고와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의 문제,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과장 광고들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정보의 소비자인 우리들의 판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터러시는 해득력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단지 어떤 정보를 찾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그 정보의 진위를 그리고 맥락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정보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어떤 정보라도 쉽게 퍼뜨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전과는 달리 세상에 돌아다니는 뉴스를 전부 믿다가는 큰 코 다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내가 걸러낼 수 있고 판별해낼 수 있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흡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나는 뉴스 소비가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가끔 한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맛있어 보이는 뭔가가 있다고 그냥 입에 집어넣지는 않는다.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를 비교적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는가. 뉴스를 소비할 때에도 비슷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미디어 리터러시, 해득력이라는 뜻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논술과 구술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탄탄히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결국 우리의 비판적 사고에 기반하게 되고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외부의 거짓된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비판적 사고력은 입시를 위한 수단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튼튼한 방패이자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